NPL 기본 다 필요 없습니다. 딱 4글자만 외우십시오. ROOM, 룸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근데 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채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채권 구성 서류입니다. 은행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요, 서류를 씁니다. 한두 장이 아니죠. 여신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 등본, 무상거주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탁탁탁 쌓여서 그리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게 뭐냐고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요, 서류 뭉치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서류 뭉치가 뭐가 대단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서류가 있으면요, 상대방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요, 월급을 압류할 수 있고요, 통장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말로 갚아가 아니라 법원이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본질은 이거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서류상의 권리입니다. 채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 부실이 뭔지 볼 차례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채권의 기능이 뭡니까? 이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왜 돈을 빌려줄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채권이 있으면 매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채권의 존재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기로 했어요. 1월 입금 완료, 2월 다음 달에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3월에는 안 들어와요. 4월에도 또 안 들어오고 5월에도 계속 안 들어옵니다. 서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10억 갚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실제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금융권에서는요, 3개월 이자가 밀리면 이 채권을 더 이상 정상 자산으로 안 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정이하 여신, 영어로는 NPL, Non-Performing Loan 이라고 합니다. Non-Performing, 기능을 못한다, Loan, 대출입니다. 이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못하는 대출인 거죠. 이게 바로 부실채권입니다. 은행은 이걸 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기다렸다가 경매 넘기면 되고 왜 굳이 남한테 팔까요?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은행은요, BIS 비율이라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Bank for International 세틀먼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BIS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위험 가중 자산 곱하기 100입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은행이 가진 돈 중에서요, 위험 자산 대비 내 진짜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은 뭐냐면 회수가 불확실한 위험자산입니다. 은행 금고에 부실채권이 쌓이면요, 위험자산이 늘어나서 그러면 BIS 비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요, 금융당국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은행 위험합니다. 영업을 정지하십시오. 정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은행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A 보면요, 시간을 들여서 원금을 다 받아내기입니다. 경매를 넣고 배당받고 몇 년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선택지 B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팝니다.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죠. 은행은요, B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현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요, BIS 비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이 건전성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요, 멀쩡한 담보가 있는 채권도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게, 그리고 급하게.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이유고 은행의 약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채권 금액은 10억이고요. 은행은 BIS 비율 때문에 급하게 7억에 팔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7억에 사서 은행은 3억 손해인 거죠. 근데 당장 현금을 확보해서 BIS 비율을 맞췄으니까 은행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10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권리를 산 겁니다. 네, 이게 채권이고요. 자, 계산해 봅시다.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가 만약에 9억에 팔렸어요. 내가 1순위 채권자고 9억을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받은 금액은 9억이고 내가 산 금액은 7억입니다. 수익은 2억이고요. 채권의 실제 가치와 내가 산 가격, 이 공간을 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룸이라고 부릅니다. 방이 아니고요. 여유 공간입니다. 내가 싸게 샀으니까 생기는 여유. 이게 확정된 수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실채권 투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부실채권이 쌓여서 BIS 비율이 떨어져요. 급하게 팔아야 되죠. 우리한테는 그게 기회입니다. 은행이 던진 채권을 싸게 사고 담보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룸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로 담보 처분을 해서 배당금 수령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룸만큼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은행의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튼 핵심 정리를 이렇게 채권, 부실채권, BIS 비율, 룸 이 네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은행의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금융 기술입니다. 최대한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